이제 채권을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큰 금액을 한꺼번에 밀어 넣으면서 이건 금리 배팅을 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는 것들보다는 이럴 때일수록 좀 보내는 게 좋아요. 내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할 거라는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0.25%포인트 얘기 나오던데 네네. 이거 하반기 중 기준금리 인상 계속 될까요? 이제 올해 연말까지 금통위가 이제 3번 남아 있어요. 25일 날 이제 내일 하나 남아 있고요. 10월 14일인가 10월 12일인가 있고 그다음에 11월 24일인가 그때 한번 또 있을 겁니다. 그렇게 이제 연내 3번 남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 볼 게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기준금리 정할 때 되게 중요하게 보는 게 우리나라의 물가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물가도 중요하지만 이제 미국과의 금리차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가계부채도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미국 같은 경우는 정부부채가 많은 편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가계부채가 굉장히 많습니다. 가계부채라는 건요, 그 부채 관리가 아무래도 정부라든지 기업에 비해서는 약한 편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금리를 미국처럼 막 0.75 이렇게 올렸을 때 받는 충격이 어쩌면 우리는 더 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물가가 오름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에 대한 부담이 크니까 팍팍 올리기도 어려워요. 근데 그 이면에 또 뭐가 있냐면 미국과의 금리차가 너무 많이 벌어진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고려해야 될 때 되게 많습니다. 그럼 이제 미국은 FOMC를 봐야 되잖아요. 언제 남아있냐면 이번 주에는 잭슨홀이 있지만 9월 22일 정도 될 겁니다. 9월 말에 하나 있고요. 11월 초에 한 번 있고 12월 중순에 있습니다. 그래서 FOMC도 3번 남아있어요. 지금 미국 금리가 2.5거든요. 근데 9월 달에는 컨센서스로는 0.5를 더 올릴 것이다. 그럼 9월 달에 3.0이 되죠. 그 다음에 11월 달 초에는 0.25를 더 올릴 것 같다고 하고 있어요. 그럼 3.25, 3.5까지 갑니다. 그러면 미국 금리가 3.5인데 연말이면 우리 금리가 지금 2.25잖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나라 금통위가 3번 남아있는데 여기서 한 번도 안 올리고 만약에 이번에 버티고 그냥 지나간다. 그러면은 미국하고의 금리차가 더 벌어지는 문제가 생기죠. 그럼 얘를 갖다 확 끌어올리면서 대응을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가계부채 이슈가 생깁니다. 결국에 우리는 점진적인 인상으로 따라가 줘야 된다고 하면 몇 차례 더 이제 매번 금통위마다 0.25% 정도씩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상하는 안을 충분히 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부장님 말씀대로라면 연말까지 한국은행은 0.75%포인트 정도 올릴 수 있다. 그렇죠. 그럼 기준금리가 3% 정도까지 되는데 현재 그게 시장 전문가들이 바라보고 있는 컨센서스 정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만 이제 여기서 말씀드릴 거는 이 컨센서스의 함정이라는 건 지금까지의 상황을 감안을 했을 때 이 정도란 얘기가 되죠. 그럼 지금까지의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면이라는 가정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어떤 상황이 변하는 게 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보면은 러시아에서 다시 송유관을 갖다가 닫겠다는 얘기하면서 천연가스 가격이 사상 최고로 올라왔죠. 그리고 국제유가가 90불 밑으로 내려갔다 또 튀어 올랐거든요.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는 요인이 되고 그 다음에 미국이 예를 들어서 조금 좀 과도한 예로 9월 달에 0.75%를 만약 바라보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레벨에서 기준금리 인상의 폭을 더 키우는 이른바 빅스텝의 가능성을 조금 더 높이는 이슈가 생길 수는 있죠. 그래서 현재까지의 상황을 봤었을 때 이 정도 컨센서스 형성이 돼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당장 내일 만약에 25bp를 올린다고 하면 그제서야 한미 기준금리가 같아지는 건데 다음 달에 FOMC에서 자이언트 스텝까지 안 가더라도 빅 스텝만 가더라도 다시 0.5%포인트 차면 굉장히 큰 차이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첫 번째 그걸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올해 초에 원달러 환율이 1,200원 정도 됐었죠. 금융시장은 지금의 상황을 반영하는 것도 있지만 미래의 상황도 반영을 합니다. 그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가들이 이 정도로 컨센서스로 바라보고 있다는 얘기는 이미 시장에 녹아있겠죠. 그럼 지금은 미국하고의 금리 차가 우리나라가 2.25고 미국이 2.5잖아요. 그럼 이 둘의 갭이 0.25%인데 9월 달부터 시작해서 연말 정도까지 보게 되면은 미국은 3.5를 바라보고 있고 우리는 3.0을 바라봅니다. 그럼 지금보다 금리 차가 더 벌어질 것 같잖아요. 그러면 원달러 환율을 추가로 더 위로 밀어올리는 요인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1,300원을 넘었던 거고 최근에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7월 달에 FOMC를 거치면서 연준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속도 조절을 좀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니까 그랬더니 금융시장의 유동성이 막 흘러나오는 거죠. 그랬더니 오히려 0.75%를 두 차례로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 환경 자체가 완화적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되면 인플레이션을 잡기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준에서도 다시 돌아서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상황이 펼쳐졌을 때는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지금의 가정들을 바꾸는 요인들이 될 수도 있겠죠. 안 그래도 환율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번 인상으로 한미 기준금리가 겨우 같아졌고 13년 만에 1,340원 넘어서 오늘 뭐 환율 정말 장중에 너무 많이 오르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거 원달러 환율이 이 정도 기준금리 인상으로 뭐 안정세 찾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의 기준금리 인상은 환율에 큰 영향을 줄 수는 없다고 보는 게 이미 연말에 어느 정도까지 올릴 건지 환율에 녹아 있어요. 오히려 미국도 너무 갔나? 이 얘기가 나왔을 때는 눌릴
올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지금 금융시장이 너무 완화적이니까 더 세게 가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지금까지 세게 갈 거라고 봤던 것 이상으로 세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올해 연말에 3.5인데 내년 상반기까지 4를 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환율을 추가적으로 더 밀어 올리는 요인이 될 수가 있겠죠. 지금 환율을 볼 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지금은 미국 금리에 대한 디펜던시가 굉장히 강합니다. 방금 디펜던시 강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실상 한국은행이나 하여튼 우리 정부가 이 환율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고 봐야겠네요.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장을 뒤집어 엎을 수 있다. 이거는 정부의 역할에서는 정부의 능력으로는 쉽진 않아요.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죠. 속도를 조절할 수는 있죠.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너무 빠르게 달러가 강세로 가는 거를 한 번 정도씩 이렇게 눌러줄 수는 있죠. 실제 G20 같은 곳이 이제 역할을 하는 건 특정 국가가 자국 통화 가치를 낮춰가지고 수출만 부양하려 한다. 이런 걸 경계하는데 여기 단서가 붙습니다. 환율이 너무 일방향으로 너무 크게 쏠리는 것 같으면 이럴 때에는 예외적으로 들어와서 조절을 해줄 수는 있다. 이런 건 이제 스무스하게 조절해 준다고 해서 스무딩 오퍼레이션이다. 이제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렇게 이제 환율이 너무 빠르게 쏠릴 것 같으면 스무딩 오퍼레이션 정도로 올라가는 걸 조금씩 눌러줘야 또 위로 팍 튀어 올라가는 이런 쏠림을 갖다가 어느 정도는 경계해 줄 수가 있겠죠. 부부장님 말씀을 제가 들어왔을 때는 다음 달에 FOMC에서 0.75%포인트까지 올리는 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뉘앙스를 제기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네네. 기본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현재는 0.5하고 0.75가 있는데 그 트레이더들이 보는 금리 인상 확률이 0.5를 올릴 거라고 보는 사람들이 51%, 그 다음에 0.75를 올릴 거라고 보는 사람들이 49% 정도 돼요. 그럼 거의 비등비등. 거의 비등비등합니다. 근데 이제 이 숫자가 이렇게 나타나는 가장 큰 이유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리 인상이라는 거는 지금으로부터 금리 인상까지 갈 그 회의까지 가는 게 9월 22일 날 우리나라 시간 아침으로 확인이 되거든요. 네네. 그럼 그날까지 과연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가 되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뭐가 있냐면 8월 달에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고요. 이번 달 요번 주 말에는 또 잭슨홀에서의 연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냐도 굉장히 뜨거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나스닥 지수가 막 고공비행을 계속한다. 단기에 이렇게 빨리 오른 적이 없었다라고 볼 정도로 그렇게 됐었을 때는 0.75% 같은 금리 인상이 더 세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답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요. 주체가 예를 들어서 연준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변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연준에서는 계속해서 밀어붙여가지고 물가 잡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기대 인플레이션이 꺾일 수가 있어요. 조금 꺾이는데 그럼 좀 천천히 갈까? 이러면 다시 올라올 수 있죠. 하나 확실한 거는 지금 전 세계에서 인플레이션을 잡는 가장 큰 미션을 받고 있는 기관은요. 미국 연준입니다. 그러면 유일하게 물가를 잡아야 되는 파수꾼이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이 인플레이션에 당연히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장 다음 달에 그 지금 49%의 베팅률을 보인다는 그 75bp 인상이 현실화될 경우에 환율 같은 경우는 더 무섭게 치솟을 수도 있겠네요. 연준에는 매파와 비둘기파가 있습니다. 연준의 매파는 연말까지 4%까지 가야 된다. 그리고 내년에 한두 차례 인상을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세게 가야 된다. 그렇게 되면 내년엔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다. 빠르게 잡아서 확실하게 잡아가지고 예봉을 꺾은 다음에 그때는 오히려 경기 부양을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매파의 입장이에요. 비둘기파는 뭐라고 하냐면 아니 왜 확 올리고 확 낮추고 하냐. 그게 경제에 주는 부담이 있지 않겠냐. 점진적인 게 뭐든지 좋다. 그리고 금리 인하는 아직은 생각하지 말자. 천천히 하자. 금리 인하를 하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한다는 건 나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게 비둘기파 입장입니다. 그럼 시장은 어떻게 보냐면 둘의 싸움을 보는 거죠. 여기서 듣고 싶은 것만 골라 들으면 이렇게 돼요. 연말까지 3.5까지만 인상을 하고 내년에 금리 내리면 돼요. 매파한테 금리 내리면 된다는 얘기를 받아오고 비둘기파한테 금리를 천천히 올리면 된다는 얘기를 받아와요. 두 개를 조합하잖아요. 그럼 연말까지 천천히 올리고 내년엔 금리 인하해. 이 얘기를 만들고 거기에 대한 근거 자료로 지난 7월 달에 FOMC에서 파월 의장이 얘기했었던 속도 조절할 것이다. 이제 이런 걸 바라보면서 빙긋빙긋 웃어요. 그러면 시장이 어떤 걸 좀 고민해야 되냐면 우리가 환율을 볼 때는 당장 9월 달에 0.75를 인상하느냐 이것도 시장의 예상을 넘는 건데 또 이런 방법으로 넘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연말에 3.5까지 가고 그 다음에 내려올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내년 상반기에 한두 차례 더 인상하면서 계속 가는 거죠. 이러면 이것도 이제 충격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 실제 보면 9월 달 금리 인상 확률이 막 51대 49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중요한 거는 내년도 상반기까지 금리 인상 확률을 보면은요. 원래 한 지난달에 주가 막 올라갈 때만 해도요. 내년 6월이나 7월 정도 되면은 금리 인하가 현저하게 단행이 될 그런 확률을 보여줬어요. 근데 지금은 그럴 확률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러면 시장에서는 조금 올리고 내년에 많이 내리고 이건데 지금 현재 컨센서스가 바뀌는 건 올해 뭐 조금 올리더라도 내년에 추가로 조금 더 인상할 것 같아. 내리는 거는 언감생심이란 얘기죠. 그래서 이제 연준 위원들도 나와서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매파 비둘기파 다 합쳐가지고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금리 인하는 시기상조다.
금리 인하를 얘기하는데 시장에서는 네.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너무 좀 나간 거 아니냐 이 얘기를 다 하고 있는 겁니다. 당장 다음 달에 50bp를 올리냐 75bp를 올리냐와 상관없이 이 네네. 금리 인상 기조는 예상보다 훨씬 더 길어질 수 있다. 그렇습니다. 75bp를 가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내년에 몇 번을 더 인상하는 것도 우리가 고려해야 될 요소다. 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면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도 계속 되겠네요. 만약에 내년에 네. 미국이 기준금리를 추가로 더 인상을 해야 된다면 한은도 내년 초에 조금 더 한 차례나 두 차례 정도는 더 추가로 인상을 할 가능성도 열어놔야 되겠죠. 그러면 이게 내일 만약에 한미 간의 기준금리가 같아진다고 했을 때 네. 미국이 계속 올리고 한국도 따라 올린다고 하더라도 네. 그러면 이 역전된 상황은 오래 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역전의 폭도 중요하고요. 역전된 지 얼마나 됐느냐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일시적인 유출이라면 모르겠지만 역전이 돼서 꽤 오랜 기간이 이어지게 되면 이건 남아있으면 안 되겠다 이 생각이 들 수 있죠. 제가 A은행, B은행을 거래해요. 근데 A은행보다 B은행이 0.25%를 더 주고 있어요. 그러면 B로 갈까? 이 생각을 하다가 뭐 차이 크지 않잖아요. 옮기는 것도 귀찮다 이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B은행이 0.75를 더 줘요. 이건 아니죠. 그렇죠. 그럼 이제 옮겨야겠다 싶은데 이번 달만 그렇게 차이가 난대요. 근데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10달이 됐는데 계속 벌어져 있어요. 이건 아니지. 이 느낌이 들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자본 유출로 그대로 가져오면 한국하고 미국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금리가 역전된 게 꽤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우리나라에서 돈이 빠져나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미국하고의 금리 격차가 너무 커져 있잖아요. 얘를 어느 정도는 좀 메우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크게 오르면서 최근에는 사실 원래 투자할 때 별로 고려를 안 하던 채권을 좀 눈여겨보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네네. 이거 채권 투자 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채권을 투자하겠다는 분들은요, 그 앞에 뭐가 생략이 돼 있냐면 장기채를 투자해야겠다 이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금리가 높아졌을 때 높아진 금리로 10년, 20년을 묶어버리는 게 훨씬 좋거든요. 그럼 금리가 이후에 내려오게 되면 짜릿하죠. 근데 정기예금 금리가 1%도 안 돼요. 시장 금리가. 잘했네. 이 생각이 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준이 내년에 오히려 금리를 인하할 수 있어. 이 얘기가 나오니까 그럼 예를 들어 10년을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금리가 조금 더 올라가는 것보다는 이후에 금리가 내려오는 것들이 더 큰 호재가 될 수가 있죠. 10년 투자합니다라고 하면서 한 달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내년 하반기면 금리가 내려와? 그럼 좀 버텨볼까? 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런 자금들의 유입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는 좀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투자를 한다 이러면 사실 언제 기준금리가 피크를 찍을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데 기준금리라는 건 어느 정도 시장에 반영이 돼 있으니까 얘들이 환율에도 반영이 되지만은 채권에도 반영이 돼요. 그래서 이미 기준금리가 인상되기 전이지만 시장금리가 많이 올라가 있어요. 우리나라 지금 10년짜리 우리나라 국채금리가 지금 3.4를 넘었거든요. 기준금리가 2.25인데 10년짜리가 3.4예요.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시장 이제 금리가 내려갈 거라는 데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진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기준금리가 인상되더라도 어느 정도는 좀 시장이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현재 정도의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더 금리가 뛰거나 채권 가격이 떨어지거나 그럴 가능성은 낮을 것 같아요. 근데 리스크는 있죠. 예상하지 못했었던 더 센 금리 인상. 이 가능성이 부각이 됐었을 때는 그 뒷부분에서는 변동성이 높아질 가능성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채권을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큰 금액을 한꺼번에 밀어 넣으면서 이건 금리 배팅을 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는 것들보다는 이럴 때일수록 정찰대를 좀 보내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집을 살 때도 제가 사고 싶은 지역들이 있으면 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굉장히 스터디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전 준비들을 우리는 많이 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채권을 살 때에도 사전에 미리 조금씩 돈을 투자를 해보면서 장기 채권들의 움직임을 한번 보는 거죠. 그러면 금리가 올라갈 때는 장기 채권이 어렵지만 이후에 만약 금리가 내려온다라고 하면 이때는 장기 채권이 효자 노릇하거든요. 그럼 이제 결국에 금리가 오르다 떨어지는 그 점을 잡아야 되는데 못 잡으니까 조금씩 나눠서 투자를 하면서 그 금리 언저리가 왔었을 때 그때 이제 추가적인 투입을 고민해 보는 것. 이게 저는 포인트가 될 거라고 봅니다.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을 못 해봤는데 이게 기준금리가 인상되는 걸 이미 시장이 많이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25pp씩 요 정도씩 조금씩 올린다고 하면 앞으로 당장 다음 달에 하느니 더 올릴 거라고 해도 이 채권 가격은 그렇게 안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겠죠. 이제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 게 이제 금리가 추가로 뛰는 게 좀 제한적일 수 있는데 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0.5를 봤는데 0.75가 나오고 그러니까 현재까지 시장이 예상한 거는 채권 금리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어요. 근데 그 예상을 뛰어넘는 변화가 나타났을 때는 시장이 휘청할 수 있죠. 오 이게 뭐지 하면서.